다음에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4명입니다. 청구 취지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청구해라 라는 내용으로 소장이 접수되었고요. 청구 원인은 첫 번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인데요. 2006년부터 2015년도 사이에 그 피고 대진침대 주식회사가 제조한 다양한 모델의 이 음이온 침대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그 침대의 모델명과 제조 연원일, 그리고 사용 기간, 이런 것들도 전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출했냐면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주신 그 자료로 저희가 거의 모든 의뢰인들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침대 모델도 나오고요, 생산 연도, 사용 기간, 그래서 이 라돈 수치가 4군데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또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5월 3일경부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각자 라도나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그 본인들이 사용해온 침대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의 양을 측정해 봤는데 실제로 그 양이 굉장하더라. 그래서 라도난 가스 측정량도 아까 말했듯이 아까 본 그 표처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해 물질이 라돈가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휘토류가 들어가 있으면은 방사선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같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히토류 가루를 사용했는데 이 히토류 가루에서 다량의 방사선과 라돈가스가 방출되고 있더라. 이제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 제15조를 보면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공제품에 포함된 어떤 천연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량이 이 원안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대진침대 주식회사는 이 모나자이트를 넣고 그로 인해서 이 라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노출되도록 했고, 그리고 이 원고들의 신체에 닿았을 때 신체에 전이 되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 방사선 피폭하는 양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한 것이 이익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이 법 위반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켰다고 하면은 당연히 민법 제75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련, 이제 요거는 이 소장은 그 신체상 손해 발생자들 아니라 일반 손해 발생자들의 그 소장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어왔고, 뭐 이렇게 신체에 나쁜 영향이 있었다. 이제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라돈이 방사선을 발생시켜서 그 원고들의 폐를 손상시키고요. 그다음에 분해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핵분열을 하면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핵분열을 하고 나면 그럼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폴로늄, 비스무트, 납 등의 물질로 변하여 신체 내에 축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피폭 증상인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각종 암, 이런 질환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했고요. 이제 요거는 물론 그 행정법원 하급심 판례예요.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뭐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좀 위력은 약한 판례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는 산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연력이나 폐암의 가족력 등이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폐암이 발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그 휴게실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라돈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3.75 피코큐리입니다. 그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장기간 근무를 한 거죠. 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중에 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서 나온 라돈 가스의 양이 4 피코큐리가 우리가 권고 기준인데 그보다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급심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진침대 같은 경우에는 약 25배에서 30배 정도 초과되는 그런 수치가 측정된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이제 손해배상 청구자들은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도 분명하고 건강에 장애가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병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의 입증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굉장히 분명해서 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입증이 곤란한 신체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확립된 판례고요. 자, 이 판례를 보면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여기가 중요하죠. 특히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부분도 같이 넣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어떤 재산상 손해가 있지만 그것이 입증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례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한테 1인당 각 1,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신승호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회사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같은 경우에도 이 대물사고당 한 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생산물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상법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직접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통해서 이 동부화재에다가도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의한 것은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의 제규정을 원안위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 9조에 보면은 원료 물질 및 공정 부산물 취급자를 원안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조에 보면은 유통 현황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원료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아예 등록을 해놓고 있고 업체를, 그다음에 그 업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거, 그 유통 현황을 전부 기록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에 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봤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공제품이 이렇게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플러스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함 가공 제품의 경우에는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법조문이 정해진 그런 형식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명할 수 있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이냐? 우리가 최소한 국가기관에게 이런 명령 권한을 줄 때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점들을 발견하면은
이 명령을 내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고 대진침대 주식회사가 A사 또는 B사로부터 히토류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공제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 그리고 처리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보면은 히토류 약 2,600kg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제 그거를 침대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어떤 유통 현황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중요하죠. 피고 대한민국이 일단 13년도부터라도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원고들이 신체상 전신상 손해를 입는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손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이 책임을 져라 이런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들의 답변이 궁금하시죠? 네,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진침대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보면 대진침대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생활방사선법이 2011년 7월 25일 날 제정이 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근데 이 사건 침대들은 생활방사선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작 판매된 그런 침대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 정신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인적인 불안감 그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부 기각시켜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냈고요. 그런 다음에 2차례 준비 서면을 더 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연간 방사선 피폭 선량인 1mSv 요것도 초과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대진침대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시험 검사 및 안전 인증을 받았고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에 의한 친환경 인증까지도 모두 받았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그거죠. 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작된 거라서 자기들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전에 제작된 침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한이가 이거 굉장히 진짜 원한이가 정말 저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 5월 10일 날 한 차례 발표를 하고 5월 15일 날 2차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대진침대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발표했던 1차 1차 발표가 맞는 거다 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원한이가 이 5월 10일 날 1차적으로는 이게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한이가 당시까지의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런 그런
측정을 다 해봤는데 그 측정 기준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5월 15일 날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이 토론을 피폭 선량에 포함시킬 것이냐 배제할 것이냐 이 차이가 1차와 2차 발표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2차 발표에서 이 토론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또 하나는 매트리스 사용 방법에 이 품질 보증서를 보면 매트리스는 잦은 세탁이 불가능하기에 패드나 시트 사용을 권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나 시트가 장착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가 장착된 상태에서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패드나 시트의 그러니까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트리스 자체의 방사선 양을 측정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뭐냐면 피폭선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패드를 깔면. 그리고 매트리스로부터의 이격거리가 10cm인 경우 이격거리가 2cm인 경우에 비해서 토론의 농도가 현격히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도대체 몇 cm에 두고 측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패드나 시트 사용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 두께 심지어 이 머리 두께에 대한 자료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누우면 이쪽 이 두께 머리 두께가 이제 띄어져 있다는 거죠. 그 침대로부터. 그래서 베개 높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라돈 양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법 위반도 아니고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원안위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5월 15일, 그러니까 2차 발표 때 이 측정 기준 및 측정 방법 전혀 믿을 수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침대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라는 가정 내지 전제 사실을 사용해서 피폭 선량을 측정했는데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변함없이 엎드린 자세?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냥 매트리스 위에 바로 눕는 사람이 어디냐. 시트, 패드, 매트리스, 겉커버 이런 거 전부 깔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균 수면 시간도 10시간이라 가정했는데 8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자세는 위를 보고 누워 자는 것이다. 그리고 평균 한국인의 머리 두께가 그러니까 눈 살점에서 뒤통수 돌출점까지의 거리 해가지고 최대 18.8cm, 최소 17.4cm. 그래서 최소 1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호흡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은 이게 라돈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왔다가 대부분 날숨으로 나간다. 체내에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라돈과 갑상선암, 천식, 아토피, 두드러기, 피로 등 기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면서 제출한 근거가 이 진영우라는 사람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폐암은 폐암 유발 물질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브리바디 폐암에 걸린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뭐냐면 성면, 비소, 흡연, 유전 요인, 식습관, 주거 형태, 심지어 음식 조리 방법 이런 거로도 폐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라돈으로 인해 폐암에 걸리는 것은 그러니까 라돈으로 인해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진 건 맞지만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라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도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라는 중기 서면이고요. 한 번 더 냈어요. 이게 앞에 내용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 굳이 요거가 이제 그 대진침대의 답변서고요. 그다음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답변서를 볼게요. 자, 선고의 답변을 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1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항목의 제6호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제7호에서는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네, 요 문구를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시면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으로 인한 생긴 손해. 또 우리가 오염이란 단어는 언제 쓰죠? 원래는 이 물질을 예견하지 않았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 물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 그걸 오염이라고 부르죠. 근데 대진침대 같은 경우로 오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진침대는 애당초 방사능 물질을 제작 단계부터 침대에 포함시켰죠. 그걸 우리가 오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염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을 우리가 오염이라고 부르지, 자체 내에서 나온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가지고 우리가 침대가 오염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한글의 어떤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주장을 지금 했고요. 자, 원안위 답변서가 가관인데요. 원안위 답변서. 원안위 답변서의 요지는, 자, 여기 보면은 원료 물질 그 판매 현황 등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원료 물질을 취급한 그 원래 회사, 그 회사가 원안위에 보고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회사로부터 사간 사람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원료 물질을 처음에 취급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온 MNT예요. 이온 MNT. 얘네가 처음에 히토류를 사와요. 그 이온 MNT는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죠. 근데 거기서 히토류를 사간 대진침대는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안위는 이 이온 MNT의 보고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온 MNT는 대진침대가 사갔다는 것을 여기 보면요,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위 이온 MNT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하는 업체에 피고 대진침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온 MNT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온 MNT가 보고를 안 해, 대진침대 주식회사라는 그 명단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침대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 원한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죠? 요거 피고 대진침대는 자신이 제조 유통한 이 사건 침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몰랐기 때문에 그 침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었고 침대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걸 원한이 보고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조치, 아까 말했던 조치나 명령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한이로서는 전혀 없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핵 연료 물질 판매 내역서를 입증 방법으로 제출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16년 뭐 이온 MNT 핵 원료 물질 거래 내역 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나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지우고 제출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무슨 뭐 개인 정보도 아니고 뭐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니고 무슨 뭐 핵무기 거래 사항입니까? 뭐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앞 글자는 남기고 쭉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자로 시작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대진 침대는 없다. 여기 쭉 나온 그거에 보면 난 도대체 도대체 원한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 제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원한이의 답변서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한이가 발표한 그 뭐 5월 10일 날 발표한 1차 보고가 그게 맞다라고 대진침대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 측정 기준이 어느 자료를 봐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측정 기준 방법, 계산식 이런 거 내놔라. 그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이거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대진침대가 사간 게 아니라요. 성지 배드 주식회사가 사갔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성자로 시작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나 진짜 원한이가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앞 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성지 배드 주식회사는 자체로 침대 회사인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운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성자 있잖아요. 성자. 대지침대랑 똑같이 충남에 있는 회사예요. 얘네가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재배드 주식회사가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대진침대 납품을 하면 대진침대에서 조립을 끝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원한이는 최소한 여기 대진침대라는 이름은 없었어도 침대 회사가 이거 사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침대 회사가 사갔으면 이거 침대 회사 도대체 왜 사갔는지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한이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성지 배드 주식회사가 사간 걸 알고 원한이가 2014년도에 여기로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하는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공장 내에 그 방사선 측량 있잖아요. 감마선 측정기만 들고 가가지고 그 공장 내에 감마선이 얼마큼 나오는지만 측정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근로자들이 과도한 감마선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것만 측정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얻다가 어떻게 쓰는지는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검찰은 2000 최소한 2014년도 그때부터는 대진침대, 뭐 성지 배드 주식회사 원안이 전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자기 침대를 사간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당장 침대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것 역시도 불법행위의 일종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검찰 수사 결과를 나오면 그거를 민사소송에다가 자료로 쓸 거예요. 검찰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원안이 답변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는 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2012년도 7월 2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침대를 만들 때 방사선이 나오는 것은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방사선 쐬면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법조항 중에 사람이 먹는 물에다 청산가리를 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죠. 근데 청산가리 풀면 안 되잖아요. 처벌 안 받습니까? 그런 조문이 없다고 해가지고 청산가리 풀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진침대 자꾸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때 법이 없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라서 우리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게 아니죠. 사람 몸에 해로운 어떤 행위를 하면 그냥 그게 불법행위인 거죠.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 5월 10일 날 발표가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정확한 근거 계산식을 보고 다시 주장과 입증, 공방을 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히토류라는 그런 물질도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모나자이트 전부 다 그 어떤 물질인지를 모르고 넣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자기가 제작하는 제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는데 그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넣어서 사람 몸에 해가 발생했다고 책임져야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식인데 이 상식에 굉장히 좀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이게 좀 제조상의 결함 혹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시상의 결함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분명히 음이온이 배출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침대 안에 이렇게 특이한 물질을 넣으면서 그 물질에 대한 표시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공산품 관리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을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마크만 부착되어 있을 뿐인 것인지 어떤 물질이 어떻게 도포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생활방사선 안전 기준 충족 그리고 진짜 설사 5월 10일 날 원안이 발표가 맞다라고 해도 그거 충족했다고 해도 이건 면책 사유가 안 된다. 그것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죠. 이게
이 법이 제정된 이유 자체가 2007년경에 온열 매트에서 라돈이 다량 방출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똑같은 품목인 매트리스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원안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원안이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원안이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생활 방사선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해서 라돈이 조금만 나온다. 그러면 면책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라돈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측정 방법이 기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리를 해봤는데 원안위의 측정 방법이 되게 이상해요. 더 뭐냐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 대지침대 굉장히 유리하게 측정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그 계산식에 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앞으로 공방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냐면 외부 피폭성량 측정 방법의 계산 방법은 공지를 안 해가지고 수치의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문제는 표본이 극히 적어서 신뢰할 수 없죠. 표본은 우리한테 더 많아요. 우리한테는 진짜 한 모델당 수백 개씩 표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라돈 및 토론에 국한한 검사만을 시행해가지고 피해를 무척 축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계산식 같은 것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계산 방법으로 이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유럽에서 기준으로 유럽 원자력 위원회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계산식에 의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원안이가 그 유럽의 예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독자적인 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식이 뭔지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저희 말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평균을 봤더니 30 피코큐리 정도가 나와요. 그 우리한테 동영상을 제출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내봤거든요. 30 피코큐리가 나오고 베크렐로 환산하면은 1111.11 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그런 기준과 굉장히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원안위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걸 밝히는 게 지금 가장 이 소송 진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문제는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국가가 했고,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 보셨나요? 보도되는 거? 근데 왜 대진침대는 전수조사 안 해줘요? 저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모든 언론사 인터뷰에 있을 때마다 국가가 왜 전수조사 안 하고 방치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보면 체르노빌 사고만 봐도 이런 낮은 방사선량에 피폭된 사람들이 어떤 뭐 신체적으로 막 이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어도 계속한 불안정 증세와 두려움,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상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병해서 진짜 병 걸린 거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는 상관없다. 이거 굉장히 정말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고,
아까 말했듯이 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부 요인으로 생긴 손해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방사능 그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물질이 새어 나온 거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 침대가 오염이 됐어.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침대 내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방사능이 막 방출되는 경우를 이 약관의 면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약관이라는 것은 원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법의 원칙이에요. 설사 그 오염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소비자의 권익 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그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1년에 지금 아직 소송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어서 지금 12월 달에 첫 변론 기일을 한 번씩 가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변론 기일은 2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소송 진행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잡힌 이유는 또 12월 말 1월 초가 법원의 휴가 기간이고요. 그런 다음에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 달까지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구성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새로 꾸려진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해서 변론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되게 멀찍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 변론 기일을. 그래서 2월 달에 그 다음 변론 기일이 잡혀져 있고, 지금 가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그 질병과의 인과관계 부분이에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대체적으로 폐암과의 라돈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라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것도 말이 되죠.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액수 자체가 높아지려면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 대체침대 사용자들의 어떤 질병 발병률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 이거를 밝혀주면 위자료 액수가 더 훨씬 높아지겠죠. 배상액이. 저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매트리스 수거도 끝나고 좀 원한이가 한가해져서 정신을 좀 차릴 때쯤 되면 전수조사를 하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심지어 제가 10월 12일 날 국감에 나갔어요. 근데 저는 원한이 위원장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게 막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방사능 폐기물 있잖아요. 중전이성 폐기물. 그거 그거 분실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가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원한 위원장이. 그리고 막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 전문가가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막 이런 대화가 오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체침대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거는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우리도 고소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협회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별도로 고소는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처벌받아 마땅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발끈하면서 무슨 직무유기냐고 막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수조사 계획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졸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어렴풋이 있나?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10월 27일 날 제 2차 국감 그날 오전에 사퇴했어요. 원안이장이. 저 우리나라 원안이장 없어요 지금. 원안이장에 지금 내정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정된 사람은 사회복지 전공이에요. 우리나라 원안위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되게 나라가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너무 의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중간중간에 동아일보에 최근에 그 저수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기자한테 좀 기획 기사를 써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동아일보 고도혜 기자가 그 기사를 하나 냈고, 뭐 KBS에서도 인터뷰를 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신문상으로는 정부 비판이 실릴지 모르겠지만 방송에는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국가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 다 자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안위는 본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실정인 거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막막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많은 액수를 받아들여야지만 의료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소비자는 진짜 그냥 자다가 피해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적으로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가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역사적인 첫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건이. 근데 재판부가 한 5개 정도의 이제 나눠서 배정이 됐어요. 사건이. 재판부마다 약간 태도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 참석한 그 백일아 변호사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네, 그 첫 기일을 백일아 변호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재판부마다 어떤 재판부는 그냥 좀 호의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랑 많은 논의를 한 반면, 어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이 얼마 전에 니켈 중금속이 그 웅진코에인가요? 그죠? 정수기에서 나왔는데 그 사건에서 그 신체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재판부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도 신체상 손해는 청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는 재판부도 있었어요. 재판부마다 굉장히 태도가 다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다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개의 재판부에 나눠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소송이 한 15건 정도 되거든요. 이 대전침대만. 근데 그 15건이 예를 들어서 3건씩 나눠서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3건에서는 얼마고, 이 3건에서는 얼마를 인정받고, 이 3건에서 또 얼마를 인정받고, 그 액수가 중구난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배당된 재판부에 오롯이 판단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박근혜랑 이재용 재판에서도 판단이 달랐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말 3마리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달랐어요. 재판부 판단이.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부가 다르고, 박근혜 재판부가 다르고, 항소심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재판에서
결국 변호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주장하겠죠. 왜냐하면 대진침대도 똑같은 변호사고 우리도 똑같은 변호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겠지만 그거를 보는 판사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켈 중금속 정수기 그 재판부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일단은 가압류도 인용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액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이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날이 풀리면 집회라도 하나 한번 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원한이가 이렇게 앞글자만 남겨놓고 다 지운 다음에 대진침대는 없다고 우기고 있는 이런 진짜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방송을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